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자TV에서 야심차게 또 준비한 새로운 코너인데요. 월간 주포 코너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았어요. 내가 계속 이제 매월 투자를 하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너무 많은 종목들 또 시장마다 계속 올라가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도 담다 보니 내 포트폴리오에는 너무나 많은 종목 백화점이 좀 꾸려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요. 매달 말에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다음 달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탑3 섹터는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데 최대한 참고해서 좋은 결과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준비한 월간 주포 시간입니다. 주포는 무엇이느냐? 주도주 포트폴리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도움을 주실 김경준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달 함께 월간 투자 전략을 잡고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버전을 이번에 월간 주포 시간으로 또 함께하게 됐었는데요. 기분 좀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설레고 지금 또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추고 또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저도 새롭게 이제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게스트분들을 모시게 되면은 좀 일방적인 청자 입장이었었거든요. 저도 배우는 입장이었었는데 이번 월간 주포 시간만큼은 저도 스피커가 돼서 저의 인사이트도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 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같이 짬뽕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최적의 전략을 딱 마련을 해드려서 다음 달에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장님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또 11월입니다. 네. 11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11월 투자 전략을 우리가 세울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키포인트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실적 성장성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연말이기도 하니까 뭐 3분기, 4분기 실적도 있을 뿐더러 이제 내년도 이런 전망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보면서 조금 포트의 안정성과 또 수익도 한번 챙겨보자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요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이후로 무너지고 하이닉스는 또 실적 발표한 이후로 또 올라가고 확실히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앞으로 또 누가 좋은가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우리가 11월 또 좋은 전략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준비한 탑3 섹터도 그 실적 성장에 좀 포함이 될까요? 네,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준비해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궁금해지는데 수빈쌤은 이제 요번 11월 전략을 뭘 중심으로 놓고 보시나요? 사실 저는 직전 10월까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우리 피벗의 시대, 즉 금리 인하 시대에 있어서 이 금리 인하의 이 유동성을 누가 온전히 좀 받아내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누가 결국 돈을 많이 버냐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봤었는데 근데 이제 11월만 놓고 보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벤트는 역시나 미국 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워낙 이 수출에 대한 비중도 미국 쪽으로 점차 확장이 되고 있고 워낙 글로벌 경제 강국인 미국이 정부가 또 바뀔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뀌면은 또 그 후보의 주요 정책들로 말미암아 돈의 흐름의 방향성이 좀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11월에는 미국 대선에서 과연 누가 당선이 되느냐 저는 이거에 따라 투자 전략을 확실하게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오늘 준비한 탑3 섹터가 이 미국 대선에 좀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듣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함께 또 준비한 11월 과연 각자 생각하는 탑3 섹터는 무엇인지 한번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한번 들려주시죠. 네. 그럼 제가 먼저 할 텐데 제가 준비한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키포인트 이 미국 대선입니다. 짜잔. 네.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잡은 미국 대선입니다. 자, 미국 대선 지금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최근 미국 증시의 흐름을 놓고 보니까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을 거의 확신하는 듯한 자금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주요 정책이죠. 특히나 이 원전, SMR 쪽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 흐름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반대로 해리스 관련 수혜주들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우리가 지금 11월 5일 미국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트럼프가 100% 당선이 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누가 당선이 되는지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선이 되고 나서의 그 후보의 주요 정책 수혜주들을 우리가 11월에는 특히나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가 제가 찾아본 자료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미국 대선의 흐름에 있어서 딱 당선자가 발표가 된 이후로 그 당선자가 실제 대통령으로 취임되기 전까지 약 1, 2개월 이 기간 동안에 실제 이제 당선된 대통령이겠죠. 그 대통령의 핵심 정책 수혜주 쪽으로 돈이 단기적으로 쫙 몰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실제 취임 이후로는 오히려 재료 소멸, 기대감 소멸로 주가가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좀 통상적으로 제가 볼 수 있었던 이제 근거 자료였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 강한 이 SMR 관련주 쪽으로 확실히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지금은 조금 부침이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금리나 수혜도 받으면서 해리스의 주요 IRA 정책의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신재생이자 태양광, 좀 풍력 이쪽으로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최근에 SMR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메인은 솔직히 저는 미국 주식 쪽이라고 봐요. 다만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기업들도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음 달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될지 그리고 당선이 된다면 그 당선된 대통령의 주요 핵심 정책은 무엇인지 그에 따른 수혜주를 그래도 11월에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당선자 발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를 할 때 누가 당선됐습니다 이러면 그날 바로 세론을 쳐야 되나가 고민이었었는데 그때부터 또 취임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서도 한번 이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네, 저도 평상시에는 워낙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발표가 되면은 이제 세론 단기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매매 전략을 좀 구상했었는데 데이터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은 특히나 좀 엎치락뒤치락이 많았었잖아요. 예전에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트럼프가 거의 확실시 되었다가 사퇴한 이후로는 또 해리스가 갑자기 또 등장하고 이러면서 관련주가 이 랠리를 보여주는 게 그렇게 좀 길진 않았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단기적인 흐름이 연속적으로 연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김경주 부장님께서 다음 달에 또 우선시 보고 계시는 섹터가 궁금한데요. 저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섹터는 방산입니다. 네, 방산. 방산,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나, 뭐 해리스가 당선이 되나 여러 이유 때문에 이제 방산주들이 뭐 장기 랠리를 보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가되고 있는데 이게 미중 뭐 또는 중국과 대만 쪽으로 해가지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2027년도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100주년이라든지 아니면 시진핑 이제 뭐 사연임 그런 것들이 걸려 있는데 지금 중국이 뭐 다 제대로 풀리는 게 없기 때문에 부동산도 힘들고 소비도 힘들고 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재정을 때려 붓든 하더라도 당장에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이 돼 있고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밖으로 전쟁을 통해 가지고 터트리면서 뭔가 내부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그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지금 동아시아 쪽에 이제 긴장이 고조가 될 거고 실제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뭐 K9 자주포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필리핀 쪽에서도 뭐 훈련기라든지 전투기 쪽 요런 쪽이 구매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쪽을 살짝 밑으로 더 내려가 보면 호주의 이제 북서쪽이 될 텐데 호주 쪽은 이제 미국의 최측근이잖아요. 이제 우방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금 핵 잠수함 쪽으로다가 그 약간 프로젝트가 지연이 됐는데 그걸 자주포라든지 다른 전차, 장갑차 요런 쪽 구매로 돌리는 이제 그 구매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으면서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뭐 국방비를 2%까지 끌어올려라, 예산을 올려라 이런 것들을 나토 그 회원국들한테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결과 이제 22년도 때에 한 6개국이었었는데 지금은 22개국 정도로 이제 늘어났고 요거를 또 한 3%까지도 끌어올려라 이런 말들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국방비가 증가되고 뭐 세계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방위 쪽을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를 딱 덧붙이자면 미국이 이제 천주국이고 엄청 방위비도 많이 쓰고 글로벌에서 뭐 군이든 경찰 역할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성장도 높게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걔네들은 한 1200조 원의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분배를 하고 나눠 먹기를 하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는 막 성장주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완숙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걔네들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약간 섹터의 느낌이고 우량주 느낌. 그렇죠, 그렇죠. 성장주 글로벌 방산 쪽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포지션은 성장주. 유럽과 우리나라가 성장 쪽인데 유럽보다도 긍정적인 쪽은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사실은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공장의 캐파가 충분한 상태에서 요런 호기를 맞이했고 유럽은 그게 다소 이제 미미해 가지고 지금부터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 인건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다소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쪽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군 이제 방위비 증대 이런 부분들을 다 버무려 봤을 때는 제가 앞단에 말씀드렸던 실적 성장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여져가지고 방산을 1번으로 꼽았습니다. 확실히 실적 성장성을 다음 달에도 메인 키워드로 보고 계신다라는 게 참 느껴지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방산 쪽에 대한 좀 궁극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게 방산주가 국내 기준으로 랠리를 보여준 게 사실상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 쪽에서의 중점적인 이제 방위비 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1년 넘게 이 방산주 랠리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지금 63빌딩이 많이 쏟아져 올리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 관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지. 지금 종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럴 때에 딱 키포인트 하나를 잡아 드릴게요. 싸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가 위치가 안 움직이는 섹터 내에서 약간은 덜 움직였던 종목들로 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풍산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제 보다 이제 그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글로벌에서 뭐 수출 국가 수가 압도적이라거나 많이들 찾는 쪽부터 오히려 주가가 좀 쉬어갈 때 추가적으로 담아간다거나 그런 전략을 펼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인적 분할을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한 200% 이상 급증을 했거든요. 이런 쪽으로 이제 뭐 그 추정치가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뭐 해당 분기 요번 분기 때는 폴란드양 쪽에 잡혀 있고 그로부터 이제 지상 쪽으로 뭐 방산 부분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눈여겨보셔야 되지만 여기에서 제가 딱 포인트로 잡는 추가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제 탄약 증설 공시가 있었어요. 유럽 쪽에 탄약 증설 공시가 있었는데 6,700억 규모였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쪽이 유럽이 러시아 대비해 가지고 한 4분의 1 정도 탄약 캐파가 작아요. 유럽 쪽은 100만 발이다 라고 하면 이제 러시아 쪽은 450만 발 해가지고 캐파가 작은데 이쪽을 결국은 전쟁을 치르거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채워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영국의 방산이 레퍼런스가 있는 동사가 증설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진다. 그런데 그 몇 년간 그 탄약의 이제 가격 자체가 몇 배나 수배나 올랐거든요. 3, 4배가 올랐는데 그걸 사실
다 못 챙겨 먹었었어요. 왜냐하면 K9을 팔면서 이제 큰 거 사주니까 요 총알은 이제 덤으로 줄게 이런 식으로 끼워주고 이러니까 가격 상승분을 다 못 받거나 아예 못 받거나 했었었는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요 탄약 쪽은 이 탄두하고 다르게 이쪽은 따로 이제 별개로 수출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완제품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 쪽 업체에다가 무기 업체에다가 이제 넘기고 포탄 업체에다가 소재로 납품을 하면 그게 이제 실적적으로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데 뭐 그 규모 자체도 2배 그리고 OPM 마진 자체도 한 15% 정도로 한 자리 숫자였던 게 급증할 수 있는 요런 여기에서 핵심이 또 포탄은 이 화약 부분은 포탄에서의 화약 부분은 그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잘 보관해야 되고 이게 눅눅해지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소모품적인 거고 이용 기간이 짧다. 그래서 재구매가 일어나는 쪽이라 가지고 누군가는 이거 K9 뭐 백문 파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급격히 실적이 올라가는 쪽 한번 체크해야 되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보다 이제 내년도 기준으로다가 조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시 조금 접근해봐도 된다. 그리고 연말 같은 경우에 폴란드 2차 이제 물량이 4.5조 규모였었는데 한 6조 정도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수주 쪽 부분이 또 머금고 있고 가장 중요한 11월이기 때문에 MSCI 편입 요 부분이 한 90% 정도로 이제 확정적으로 나올 거라 가지고 요 로템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로템까지요. 네.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실적이 이끄는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와중에 실적의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주가가 단순히 차트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해도 좀 건드려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미국 주식으로 따지면은 좀 엔비디아가 떠오르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벤트적으로다가 또 11월이니까 또 한국 항공우주 살짝 버무려 보면 이때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 쪽으로다가 수리온 그 헬기 수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원래 수리온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수출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중동 쪽에 이제 이쪽으로 6천억 정도 되는 규모로 열리느냐 마느냐인데 원래 걔네들이 러시아산을 썼었는데 걔네들도 이제 전쟁을 하기 바쁘고 하니까 헬기를 AS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산을 이제 찾게 됐고 여기에서 포문을 열면 다른 쪽에다가도 이제 그 수출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게 얘네들은 환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살짝 이렇게 될 수가 있고 4분기는 또 요즘에는 또 환율이 또 높아져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요런 그 빠질 때에 조금 단기적으로 주가 빠졌다라고 팔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4분기를 놓고 더 좀 사보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이 방산 관련해서 보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K 방산 ETF가 또 만들어졌다고. 이것도 약간 수급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쪽에서도 국내는 한 50% 정도 수익이라고 하면 미국 쪽의 방산업체 ETF들은 한 20% 정도라 가지고 굉장히 국내가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이제 더 그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방산 관련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11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미국 대선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 그에 따라 방산주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방산 쪽이 낫다라고 예전 영상에서도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 다 자국이 이제 자기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약간 밸류에이션 측면을 논할 때에는 오히려 전쟁을 조기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프리미엄적으로는 좀 낮게 이제 트럼프가 되면 그리고 해리스가 되면 그게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갈 거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실적 기준으로는 방산 산업이 되게 좋아질 건데 이제 전쟁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서는 예를 들어 퍼가 기존에 20배를 받았다면은 10배로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주가는 오히려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해리스가 된다면은 지금의 흐름이 그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든 밸류에이션이든
굉장히 또 탄탄한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주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뜻 손이 안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흔들거릴 때 조금 잡자라는 주의였었는데 지금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한 텀을 이제 다 수주가 끝난 시점이거든요. 다음 텀 걔네들이 중동에서 잘 쓰고 효과를 봤다라고 하면 한 2, 3년 뒤에 다시 수주 사이클이 돌아오기 때문에 약간 이제 쉬어가는 종목들도 나오고 그게 하필 전체적으로 약간 누르는 역할을 준다라고 하면 또 그 단기 주가 조정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없는 분들은 이제 빠져라 마치 반도체 기다리듯이 대기하고 있겠지만 보유자분들은 꼭 제가 늘 강조드리는 MDD 관리라든지 매매적인 측면에서의 수익률 관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MDD라는 용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방산주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종목 중에서 특정 종목들을 꼽아가지고 MDD 관리해야 됩니다.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밀리느냐. 그래서 마냥 올라가다가 100% 먹다가 50% 빠지면 이 구간을 다 놓치는 격이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 수준 정도, 맥시멈 한 12% 정도 범위 내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자. 30%든 50%든 분할 익절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추세를 뭐 보유한 상태로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지면은 일단 분할 매도로 좀 차익실은 챙겨 놓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너무 단기에 요런 것들을 또 팔고 사고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월 단위라든지 이게 특징적인 게 있거든요. 월 단위로 특정하게 뭐 50% 100%가 쐈다거나 또는 연 단위로 이렇게 추세가 가다가 갑자기 장대 안봉으로 연 단위로 2배, 3배 오른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연 단위 급등과 월 단위 급등이 맞물릴 타이밍에 MDD 관리, 이제 고점 대비 밀리는 순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부를 덜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랑 김영일 부장님께서 각자 생각하는 이제 11월 유망 섹터 첫 번째, 저는 미국 대선을 꼽았고요. 부장님께서는 방산을 꼽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월간 주포 시간, 우리 여러분들께 11월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시간을 김경주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과 이제 첫 번째 각자 생각하는 11월 유망 섹터 정리해봤고요. 지금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1월에 그래도 제약바이오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도주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지금 국내 시장 제약바이오만한 주도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시장이 빠질 때에도 잘 버텨주고 있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인데, 그래서 저희 채널 영상도 보시면 제 개인 영상이 다 제약바이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최근에 제가 제약바이오를 너무나 좀 좋게 보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바인데,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의 사이클 측면을 봤을 때에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9, 10월이 좀 부침이 있고요. 11월, 12월이 1년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평균의 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M&A 관련된 투자의 움직임들이 이 4분기 때가 유난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또 내년 1월에 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는데 이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을 국내 기준으로는 이제 선반영해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 11월, 12월이 특히나 1년 중에서도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또 시기이기 때문에 11월 유망 섹터 제 기준으로는 당연히 또 제약바이오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전체 현재로서의 투자 사이클을 한 1년간 정도 놓고 봤을 때에도 가장 메인 키워드로 저는 금리 인하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지금까지 금리 인상에서 동결기를 우리가 잘 버티고 이겨냈고 드디어 금리 인하기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우리가 좀 더 투자에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가 누가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수혜는 제약바이오이지 않을까.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금리 인하기 때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만큼 이번 시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보는 이제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이 또한 금리 인하랑 좀 연결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제약바이오에 좋게 영향을 주는 건 결국 신약 개발에 있어서
정말 이 기업들이 수많은 시간과 돈을 필요로 하는데 금리 인하가 된다고 쳤을 때 그 부담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당장 유의미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보다 더 직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런 기대감 역시도 같이 키워갈 수 있으니까 투심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주가 상승 흐름이 좋은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기술 이전을 실제로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큰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이거든요. 가령 알테오젠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키테루다 관련된 임상 3상을 발표 예정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진짜 극에 달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제약바이오 대장주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종목은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으로 알테오젠처럼 유의미한 임상시험 결과를 지금 눈앞에 둔 기업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대표적으로는 ABL 바이오라든지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기업들이 굵직굵직한 임상에 대한 결과 데이터들을 지금 눈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확실히 좀 끌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우리가 이 임상시험이 100% 성공한다라는 보장을 못하죠.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만 봤을 때에는 임상 시험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내가 안전적으로 일정 분할 매도 수익을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임상 시험 결과가 만약에 좋게 나오면 그 이후로 다시금 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7월 달부터 장이 빠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외국인이 산 섹터가 뭔가라고 놓고 보니까 헬스케어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뭐 이익 전망치가 이제 다들 좀 불투명하겠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쪽이 말씀하셨던 금리 인하로 인한 헬스케어 쪽.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국내장에서 어떤 것들을 접근을 해야 되나를 고민했을 때 뭐 섹터를 놓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국가 차원에서도 미국 대비해서 성장률이 잘 나오는 섹터라거나 그 뭐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비 처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해서도 처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개별 종목단에서 그러면 IT도 처지고 뭐 어떤 부분도 처지는데 오직 이제 헬스케어 쪽은 편안하게 누르고 있더라고요. 미국 쪽의 성장률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금리 인하하고 맞물렸을 때 특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랐지만 시가총액이 또 그렇게 글로벌리하게 큰 건 아니라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장기 성장, 밸류에이션 매력 이런 쪽이라든지 뭐 신약 개발 쪽 이런 쪽도 포텐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럼 부장님께서도 제약바이오를 좀 좋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뭐 7월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포트에서 제일 최앞단 뭐 주도주로 유일하게 이제 세팅해 놓은 쪽이 제약바이오였고 저는 이제 그 비중을 한 40% 정도에서 최근에는 이제 30% 정도로 익절을 하자였는데 그 부분이 제약바이오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이제 대선 전에 9월, 10월 달에 시장 변동성이 특히나 10월 달에 이 하락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한 꼭지 조금은 챙기고 넘어가자라고 해가지고 일부 이익 실현을 했지만 연간 단위로 내년도에 반드시 저도 제약바이오를 넣고 이제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없는 분들이 신규 접근하기에 지금 시기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시기적으로는 그래도 아까 전에 마치 방산이라든지 뭐 향후에 이제 조선도 될 수가 있지만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주도주 그러니까 힘이 응집돼 있고 수급들이 이제 찼다라고 해가지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을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조금 계속 챙겨봐야 되는 그래서 밑바닥에 있는 새로운 종목 뭐 있을까가 아니라 기존 종목들의 이제 조금은 아주 일부씩 고점이라 가지고 두려울 경우에는 비중을 굉장히 낮춘 상태에서 일부씩 조금 뿌려보시는 전략도 제약 바이오에 한해서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를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스케치북 쓰는 거를 좀 깜빡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11월 유망 섹터 그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김경준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두 번째 섹터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뭐 소비라고 지칭은 했는데 일단은 성장이 나오는 뭔가 구매자 단에서 뭐가 어떠한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가 거기 한번 주목해보고 싶었고 요즘에 소비에 있어가지고는 뭐 저가라든지 가성비 소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듀프 소비라는 단어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또는 이제 고기능 이제 뭐 그 애슐레저 복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고기능, 고성능 이런 쪽에 소비가 집중되기도 하고 뭐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노화 관련된 그런 쪽에 트렌드가 집중이 되고 또는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영상으로 광고를 요즘에 접하잖아요. 쇼폼이라든지 뭐 릴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연결된 링크를 통해 가지고도 이제 그 광고를 보고 유입이 되는데 그런 쪽에 소비자와 그 광고주를 잇는 광고 업체는 또 어디 있을까? 다양한 소비 주체의 니즈, 트렌드와 또 광고의 변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렌드에 맞는 소비를 정해보았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뭐 피터 린치도 그랬지만 그 던킨도너츠 자기가 좋아하는데 한 10배 먹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코카콜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준비한 쪽도 향후에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접하고 있나 이 부분인데 먼저 이제 호전 시럽이라는 아주 그 한 800억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그 고기능성 의류 OEM, ODM 업체예요. 그래서 브랜드로 말씀드리면 알 텐데 뭐 노스페이스라든지 언더아머라든지 룰루레몬 이제 명품 레깅스죠 이제 그 룰루레몬 쪽에 들어가는데 그 향후에 이제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에 확대되는 쪽이 바로 아크테릭스라는 브랜드거든요. 요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아크테릭스 한번 쳐보시면 한 재작년쯤에 이재용 패딩 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씨가 빨간 패딩을 입고 이렇게 공항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시는데 그때에 100만 원 호가 넘는 이제 뭐 200만 원대 패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비싼 패딩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 쪽에서 굉장히 그로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2년도에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매출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한 2조 정도로 높아져 가지고 연평균이 이제 5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그 레저라든지 이런 문화를 즐기는 쪽이 44조 원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그런데 이분들이 싼 거 찾는 게 아니라 딴 것도 명품도 중국에서 많이 팔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싼 걸 찾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고가 라인을 찾고 그 소비가 한 60% 이상 되는. 그런데 요쪽 이제 아크테릭스라는 쪽이 뭐 암벽을 타든 보드를 타든 아니면 일상 기능복으로서도 이제 역할을 하고 워낙 지퍼 하나, 뭐 원단 하나, 바느질 하나 이제 꼼꼼하게 기술 집약이 들어가는 이제 그 옷을 만들기 때문에 미군에도 납품이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 경찰복이라든지 뭐 페덱스 같은 경우에 유니폼으로도 쓰이고 그래서 동사가 이제 아크테릭스 매출이 올해 시작으로 내년도에 확대가 되는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 21년도에 50만 달러로 출발해가지고 23년도에 6,700만 달러까지 한 130배 정도가 팍 증가를 했어요. 얘네들의 매출 규모 자체가 만드는 게. 지금 올해 이제 아크테릭스 같은 경우에도 한 250만 달러로 출발하는데 내년도에 1,500만 달러 정도, 한 6배 정도 성장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곱하기 성장들이 일어나면서 뭐 50배, 100배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만드는 공장도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기존 공장보다 이제 작년에 옮겼는데 이쪽에 인건비라든지 한 원가가 절반 정도 감소가 되고 지금 룰루레몬 쪽에서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4배 정도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이제 맞물리는 지점이 올 텐데 시가총액이 한 800억 정도인데 내년도 예상 그 영업이익이 한 350억을 넘어가요. 그 올해보다 한 60% 이상 성장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 벌면 거의 시가총액에 육박하고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시가 배당률도 한 4.3% 정도로 안정성까지 기하고 있다. 오, 되게 많이 주네요. 네. 시총이 작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또 좋은 게 자사주 매입도
그 발행 주식수의 한 4% 정도를 또 자사주 매입도 하고 결국은 주주 친화적이면서 고기능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OEM 쪽. 그 얘네들밖에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제가 또 다른 것들을 이제 준비했을 때 아까 전에 그 광고주하고 그 이제 소비자를 엮어주는 그게 쇼폼 쪽으로 돌아간다. 옛날 같은 이 기업으로는 이제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저희의 추억이죠. 블로그 체험단 이런 추억에 뭔가 있었던 그런 쪽에서 출발했던 회사인데 한 9년간 이제 데이터도 쌓이고 그 이후에 네이버 파워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래머 뭐 유튜버까지 해가지고 이런 쪽을 광고주하고 연결시켜줘서 어떻게 하면 뭔가 매출이 일어날지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23%, 한 70%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커머스 사업하고 쇼폼 광고를 버무릴 수 있는 국내에서 지금 기존에 이제 쇼폼까지 하기 전에 이제 그 소규모 그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아가지고 했던 그 시장에서의 이 동사의 점유율이 65%나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이쪽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동사의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눈부실 전망이다 해서 지금부터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FDNC라는 회사가 있어요. 바이오 FDNC. 네. 이름 들으면 이제 바이오 같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겸사겸사. 이제 PDRN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아시는 연어, 보통은 이제 연어에서 추출한 파마 리서치, 뭐 화장품, 그리고 PDRN 하면 조직 재생이라든지 피부 재생, 노화 방지, 주름 뭐 개선, 요런 쪽인데, 원래 이제 연어 또는 그 양식 쪽에서는 송어죠. 그쪽에서 추출을 했었는데 이게 연어 한 마리당 한 10에서 15mg이 발생하기 때문에 500병 정도를 만들려면 10,000마리 정도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5,000병이다. 5,000명이 그냥 단순하게 맞는다라고 했을 때, 또 그걸 활용해서 만든 제품을 바른다라고 했을 때에 10만 마리가 죽어야 돼요. 네, 그러면 양식 측면에서는 뭔가 사료비도 많이 들고 또는 집단 폐사 위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사실 이게 곰웅담이라든지 코끼리 상아처럼 뭔가 조금 그런 부분도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바이러스나 그 오염체에 대한 이 병원군 오염에 대한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식물에서 추출한 PDRN, 그래서 세계 최초로 장미에서 이제 그걸 추출해서 특허까지 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화장품 업체에서 굉장히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데 동사의 이제 그 주주 구성을 보면 공동 창업주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바로 밑이 비상장 때부터 투자한 지보단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한 60조가 넘어가는 글로벌 1위 향수 향료 업체. 근데 공동 연구하고 공동으로 제품을 이제 출시한다. 그래서 이쪽이 딱 하나 장점을 꼽아라라고 하면 그 식물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 공정이 일관되게 유지가 가능하기도 하면서 여기에서 무한 복제가 가능해요. 뭐 잡고 또 다른 애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식물에서 딱 한 다음에 복사 붙여 넣기가 딱 되는데, 그러면 매출이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나오면 OP 마진이 한 35%에서 38% 정도 나오고, 한 500억만 넘어가면 이쪽이 한 영업이익률이 5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만 나와주면 되는데 이미 내년도 전망이라든지 보면 200억, 300억 단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OP 마진도 그에 맞춰가지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뭐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든지 그 화장품, 뭐 PDRN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한 번쯤 눈여겨 보시라고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점점 이제 또 고령화 시대도 오고, 네. 그다음에 또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또 이 피부 관리 쪽으로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네. 왜냐면 그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감기는 안 걸렸지만 이게 피부에 트러블이 되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과를 되게 오래 다녀본 입장으로서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피부과에 찾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아, 지금 사람들이 피부, 노화 이쪽에 대한 소비 심리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좀 문제점을 새롭게 해결하려고 하는 업체이니까 그렇죠.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성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섹터군으로 소비를 꼽으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 실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개인들한테 소비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내지는 기업들한테 소비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이 소비에 대한 트렌드만 잘 봐도 정말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내가 같이 갈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들을 이제 뽑아내기에 되게 또 수월한 전략이기도 한데 오늘 또 그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피부 쪽으로 관심이 많고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옷 쪽, 의류 쪽으로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옷 살 때 뭐 찾아보고 산 적이 없는데 유튜브를 하고 나서부터 패션 관련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옷들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사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또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쇼폼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로 또 소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력도 높아지지만 소비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웬만한 옷 안 삽니다. 원단 다 따져보고요, 가성비 다 따져보고요, 리뷰 다 따져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되게 첫 번째 그 호전실업이라는 기업 말씀하실 때도 좀 포인트로 집어주셨던 부분도 저는 좀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유망 섹터로 저랑 부장님께서 선정한 섹터는요, 제약바이오와 소비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대망의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월간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코너 부자TV의 월간 주포 시간, 그 마지막 섹터, 세 번째 섹터를 공개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11월 유망 섹터 마지막 탑3 그리고 또 부자님께서 생각하시는 11월 유망 섹터 그 마지막 순서가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부장님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이제 다음 달 주도 섹터. 네, 조선입니다. 조선이네요. 근데 다 두 글자로만 준비하셨네요. 그리고 글자가 점점 작아지네요. 자신이 없어지나요? 조선입니다. 지금 네. 조선을 선정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제가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고 내년도에 가장 실적 전망치가 높은 쪽이 조선입니다. 그리고 3개월치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를 살펴봤을 때도 조선의 이제 이익률이 가장 높은 쪽에 포함이 됐었고 그걸 요즘 장은 3개월 분기도 아니고 매달 변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1개월 쪽에서의 컨센서스 상향이 이루어진 섹터가 뭔가 살펴보니까 뭐 조선이라든지 금융 쪽이 있었는데 보다 이제 뭐 보수적이신 분들은 금융 쪽 또는 통신 쪽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그 내년도까지 보고 그 업사이드를 조금 더 누려보고 싶으시다 하는 경우에는 조선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실적적인 부분도 조선이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7월달 들어가지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섹터 2위. 아까 전에 1위가 말씀하셨던 제약바이오 쪽이었고 2위가 이제 조선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과 조선이 같이 맞물려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뭐 보통 이제 악성 수주가 끝내고 지금 이제 다 돈이 되는 쪽 그리고 조선이다라고 하면 이제 사이클 위주의 산업이고 요번 사이클은 뭘까라고 보면 친환경 규제 부분을 들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부합하는 이제 핵심 기자재라든지 놓고 보면 엔진 쪽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DF 엔진 해가지고 그런 쪽 관련돼가지고 또 한 세 종목 정도 실적과 엔진 쪽으로 주목해 볼 만한 걸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종목이 현대미포, HD 현대미포거든요. 이쪽이 이제 중소형 선박을 건조하는 쪽이기 때문에 도크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내년도에 실적이 엄청 가파르게 딴 애들은 이제 올해 그걸 누렸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그 올해도 시작이지만 내년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이게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저가 이제 컨테이너선 인도가 올해 끝났고 그 돈이 되는 PC선 쪽으로다가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지금 벌써 작년 대비 2배 이상 수주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고가 이제 그 고성가 그
비중, 매출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였었는데 올해 이미 87%까지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선하면 수주를 이제 챙겨봐야 될 테고 수주 잔고 측면에서도 지금 올해 수주 목표를 180%나 이제 초과 달성한 이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초가 달성한 부분이 대부분 고가인 PC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년에도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작으로 굉장히 가파른 실적 성장을 볼 거다. 그래서 실적 성장 측면에서는 HD, 현대, 미포를 제가 주목하고 있고 엔진 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한화 엔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2위 이제 그 선박용 저속 엔진 제조 회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필수적으로 엔진 그리고 DF 엔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얘네들의 상반기 때의 그 수주를 보면 한 70% 정도가 DF 엔진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그 굉장히 특이한 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 쪽으로다가 물량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분이 중국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번 이제 올해 매출을 보더라도 수주를 보더라도 한 40% 이상이 중국 쪽이고 3분기 때는 평균 대비해 가지고 2배 정도 수주가 늘었는데 한 7,300억 중에서 뭐 4천억 이상이 또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 들어간다. 그러면 중국 쪽이 컨테이너선을 뽑아 먹더라도 엔진은 한국 걸 써야 되는구나. 그게 기술적인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이 시험 가동 운전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엔진 쪽에 쇼티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을 동사가 이제 커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 ROE가 기본적으로 20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가 10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ROE가 그거보다 2배 이상 증가되는 수치를 보이면서 내년도에 매출이 한 13% 정도 늘고 영업이익은 40% 이상 는 그래서 실적적으로도 한번 챙겨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게 HD 현대 마린 솔루션 입니다.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요.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게 웬만큼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영업이익 단위 한 45% 정도 급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한 18% 정도 늘어났는데 얘네들이 한 AM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DF 엔진이랑 이어져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AM 솔루션이라고 해서 뭐 선박이라든지 엔진 부품 이쪽에 순정 부품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조선 쪽이 블랙마켓도 굉장히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구닥다리 엔진은 한 50년짜리도 있고 그거를 짝퉁 엔진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DF 엔진은 기술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쪽이 아직 짝퉁으로는 대체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쪽에 영업이익률이 지금 30%가 넘어가요. 내년도도 33% 정도 오히려 상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끌고 있고 DF 엔진 덕분인데 얘네가 지금 DF 엔진 수주 쪽이 한 7%밖에 안 돼요. 전체에서. 그런데 얘네들은 HD 그 한국조선해양 장고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걔네들을 챙겨보면 한 58% 정도인데 아직 갈 길이 엄청 많이 남아있죠. 이 비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현금 배당도 연말에 한 3,000원, 주당 이제 3,00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순현금도 4,0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실적 성장, 기술, 그리고 중국을 눌러버리는 쪽. 그래서 동사까지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실적 기반에서 좀 중기적으로 실적 성장이 여전히 좀 기대가 되는 쪽이 조선이었고 그 중에서도 실적만 봤을 때 굉장히 또 턴을 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지금의 이 조선의 사이클상 메인 주체가 이제 친환경 전환으로 인한 정책인데 그 중에 핵심 기자재료 역할을 하는 엔진 단에서 하나 엔진과 현대 마린 솔루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차례인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11월 유망 섹터 그 마지막. 자, 저도 조선을 꼽았습니다. 저보다 글씨가 훨씬 크시죠? 네, 일부러 더 크게 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면 조선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안전빵이랄까요? 그렇죠. 네, 안전빵으로 실적이 탄탄한데 불구하고 또 성장 여력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으면 좀 차근차근 모아갈 만한 되게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조선을 보면서 확실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선을 제가 2022년부터 되게 좀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그때 이제 탈세계와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방산이 부각받는데 이게 점차 확산되면 이 조선 쪽으로도 충분히 이 해군의 능력, 제가 또 해군을 나와서 그런지 이 조선 쪽, 네, 이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국 국방력의 가장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해군인데 이 조선만큼 또 우리나라가 좀 잘 만드는데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가만 놓고 보니까 이게 2022년도, 2023년도 당시 시장의 강한 주도주가 2차 전지였거든요. 2차 전지가 왜 강한가 봤더니 친환경 정책이 펼쳐져서 본격적으로 내연기관차 이제 너네 만들지 마. 앞으로는 친환경 차만 만들어. 라고 하는 규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수의 기존의 자동차 업체 기업들이 내연기관을 어찌됐든 놓고 전기차, 친환경 쪽으로 전환을 보다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와중에 또 정부 정책적으로 또 밀어주기도 했고 해서 2차 전지가 강했는데 한편으로 이게 매연가스, 지구 온난화를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또 조선이 또 큰 영향을 끼치는데 IMO 국제회사기구에서 조선도 이제 그런 부분을 규제한다고 하네. 물론 당장에는 이제 조선 건조하는 게 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다이렉트로 너네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구나. 이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뜩이나 노후화된 선박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선박들을 다 장기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는 친환경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완전히 콧노래가 절로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가뜩이나 도크가 지금 3년치가 꽉 차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다 가려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비싸게 하면서 계속 배값이 올라가는 이 신조선가의 고공행진이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흐름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피해 성장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실적의 우상향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 특히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더 눈여겨볼 수가 있겠는 게 기존에 이제 신조선가의 가격 상승 흐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받아놨던 물량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많이 좀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속히 말해 고부가 가치 선박들에 대한 이제 실제 수익 모델이 나오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대부분 앞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의 실적 성장의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달 11월에 메인 키워드로 보고 있던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누가 되던 간에 이 중국 관련된 분쟁에 대한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이 미국도 배를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를 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또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이어져 가지고요. 조선 한번 또 저도 선정해 봤고 그러면은 조선 중에서도 핵심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부장님께서도 찝어주셨다시피 지금의 사이클은 결국 친환경 정책으로 말미암아 노후화된 선박을 교체하는 이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 이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친환경에 대한 조선 사이클을 좀 더 길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조선소 인력 없지 않냐. 인력이 없고 과거 조선의 20년 전 슈퍼사이클이 나왔을 때 당시 다수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더 폭발적인 수익을 내보겠다고 증설을 했다가 말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지라 지금 사실상 국내 캐파 확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못하는 즉 QA 성장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QA 성장은 제한적이지만 그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피해 성장으로 장기적인 탄탄한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는 좀 더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친환경의 메인 기자재로 보고 있는 엔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장인 한화 엔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으로 한화 엔진, 그 다음에 현대
마린 솔루션 말고 또 뭐가 있을까를 보니까 STX 엔진이라는 또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의 매출 구조를 쫙 뜯어봤더니 전방 산업이 방산 조선이 메인이더라고요. 근데 방산 조선 둘 다 장기적으로 너무나 지금 맑은 날씨를 가진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2분기 실적부터 굉장히 또 실적이 크게 또 개선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지금 다만 실적 대비 지금 이제 시총이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뜯어보니까 친환경 관련된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메인은 요 친환경 부분인데, 스페셜 엔진 부분인데, 이게 아직까지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대마린 솔루션보다 더 높은 실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기준으로는 지금 잽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역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작지만 분명 이 친환경에 대한 선박 교체가 장기적으로 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국면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엔진이 기존에는 고부가 가치의 엔진 위주로만 수요가 많았다라면은 이게 점점 좀 중저가 쪽으로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의 실적이 탄탄하고 방산을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친환경 엔진 쪽으로의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그래도 조금씩 장기적인 호흡을 가져가면서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조선사를 봤을 때 말씀하셨던 현대미포조선도 물론 되게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오션이 좀 비교적 기술력과 이런 하나 그룹사에 대한 시너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좀 오랜 기간 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실적이 좀 분기 실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컨센서스를 보니까 올해 3분기부터는 흑전하면서 4분기 이후로의 실적 성장을 좀 전망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컨센은 예측치에 불과하다 보니 이번 3분기 실적 과연 하나오션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추가적인 성장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지까지가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은 저도 충분히 하나오션도 슬슬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음 달 핵심 섹터로 잡은 게 조선, 유일하게 저희가 딱 맞았던 섹터였네요. 1번, 2번은 조금 갈렸는데 네. 사실 결이 좀 비슷하긴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명확하게 겹쳤던 섹터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혹시 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냥 빨리 파는 게 사실 유일한 주의점이 아닌가. 왜냐면 제가 그 상반기 때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한 60% 정도 익절을 하고 나오면서 그걸 방송에다가 얘기를 하고 나서 엄청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게 장기 사이클인데 무슨 슈퍼 사이클 때의 밸류에이션만큼 왔다고 해가지고 컷을 하느냐, 더 갈 거다라고 했는데, 뭐 기존의 종목들도 저는 너무나 좋아하지만 이제 새로운 종목, 그리고 새롭게 이제 펼쳐지는 종목까지도 이제 눈여겨보고자 준비를 했고, 그 말인 즉슨 종목들이 확산이 된다. 뭔가 그렇다는 거는 바이오의 확산, 예전에 사이클 아닌 사이클처럼 확산될 때 이제 조선도 조금 확장이 되고, 또 신조선가 말씀해 주셨던 신조선가가 이제 고공행진 중이면서 뭐 백로그 같은 경우에도 계속 3년치 이상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뭐 오히려 뭐 통신이나 은행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조선도 약간 선별적으로 매매는 압축을 해가지고 그때 그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부씩 해가지고 쭉 끌고 가셔도 편안하실 거다. 그래서 저는 일찍 그냥 이거 많이 올랐다, 뭐 방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서 팔고 오히려 단기 급등하는 종목 쪽을 따라 붙는 게 더 위험해 보입니다. 조선 자체만 봤을 때는 가져가는 게 네. 가져가지 않는 게 오히려 주의할 점이다. 이래서 또 욕먹는 거 아닌가? 그만큼 조선을 되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에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첫째로는 지금의 사이클이 워낙 친환경 관련한 교체 사이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친환경 규제가
약화된다면, 약화된다면 그런 기대감 측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규제가 약화되는지, 반대로 규제가 강화되는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가 강화된다면 사람들이 더 기대할 만한 것들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강화된다면 더욱더 친환경 관련된 노후화 선박 교체 사이클이 더 빠르게 이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선 사이클이 계속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PQC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조선사의 실적을 또 이끄는 거는 Q의 성장보다도 P의 성장이기 때문에 이 P, 결국 배값을 얼마나 비싸게 팔 것이느냐, 즉 신조선가의 상승 기조가 혹시라도 깨진다면, 갑자기 뭐 배값이 떨어진다면, 이러면은 또 조선주를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투심이 좀 약화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환경 기조가 혹시라도 깨지는지, 아니면은 신조선가의 상승 흐름이 혹시라도 깨진다면은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비중은 좀 줄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장님이랑 11월 또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작성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각자 3개씩 뽑았는데 이젠 우리가 의견을 합쳐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께 정말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11월 유망 섹터 탑3를 우리가 한번 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우리가 겹쳤기 때문에 하나는 1번으로 선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선, 이거는 공통 분모로 선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 3번이 남았는데 2, 3번 각자 하나씩 아니면 상대방 거로 골라볼까요? 그럴까요? 한번 그것도 좋겠네요. 저는 제약바이오 한번 아, 빼놓을 수가 없죠. 그쵸, 내년까지도. 네. 제가 준비한 것 중에 부장님께서 픽하신 하나는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부장님 가져오신 것 중에 하나를 좀 골라야 되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끌리는 건 소비이긴 한데요. 네. 시장에서는 아직 또 주도주라고 보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주도주 포트폴리오 색깔에 맞게끔 저는 방산을 마지막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 제약바이오, 방산 이 세 가지 섹터 모두가 다 최근 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주도주임이 맞죠? 네. 근데 주도주라는 게 뭡니까?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게 주도주인 만큼 다음 달에도 여러분들이 현 시장에서 강한 조선, 제약바이오, 방산 위주로 한번 좀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혹시라도 또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 말고 새롭게 올라갈 만한 후속주가 무엇이 될까? 이런 차기 기회들을 같이 한번 공부하셔서 잘 잡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저와 우리 김영준 부장님께서 함께 또 입을 맞춰가지고 생각을 맞춰서 준비한 11월 부자TV만의 주도주 포트폴리오 이렇게 3가지 선정을 했으니까요. 이 3가지를 토대로 여러분들 11월 정말 좋은 성과 내시길 같이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 그리고 수빈쌤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마련한 자리 너무 영광스럽고 더불어 이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도주 그리고 주도 섹터 열심히 공부하고 그 사이에 미묘한 변화라도 있으면 가장 먼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스페셜 선물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준비했죠. 네, 이제 부장님께서 저희 부자TV에 매달 함께 나와주시면서 이런 유망 섹터, 주도주 기준으로 많이 알려주고 계신데, 근데 실제 부장님의 또 강점 중에 하나가 이 매매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섹터군 종목을 잘 알아도 실제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고 있어도 수익을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부장님께 요청해가지고 좀 이 매매 스킬도 좀 알려주셔라. 주도주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 매매법에 대해서 특별히 부자TV 행부학교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다음 달에 원하시는 구독자님들 모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기다려주시면 부자TV 커뮤니티에 공지해 드릴 테니까요. 11월 또 김병준 부장님과 함께하는 주도주 매매법 행부학교 강의 특별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장님과 함께 11월 우리 여러분들
대박 나시라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